이베레, 저는 이미 구독했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당신 영상에 나오길 기다렸는데 오늘 나오게 됐네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제 집에 불이 나기 시작하면 제가 샤워실로 들어가서 물을 트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보 같아 보여도 많은 사람이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확히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며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이 질문은 마지막에 답변할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저는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질문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TV 위성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집에 있는 안테나는 특정한 방향을 향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위성은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 질문은 여기서도 15분 뒤에 위성이 지나갈 중국에서도 전혀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쏘아 올리는 대부분의 위성들은 지구 주위를 매우 빠르게 돌고 있어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여러 번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루 동안에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구의 자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위성을 조금 더 멀리 두면 그 위성은 조금 더 천천히 돌 수 있어요. 위성을 점점 더 멀리 보내면 그 위성은 더 천천히 돌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위성이 지구의 자전 속도와 정확히 같은 속도로 돌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위성이 지구, 브라질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위성은 지구와 함께 고정되어 돌면서 브라질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거리는 꽤 멀어요. 이런 위성을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해요. 정확한 거리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적도에서 36,000km 떨어져 있어요. 참고로 국제 우주 정거장은 대략 400km 정도에 있습니다. 이 위성은 우리가 가진 가까운 위성들보다 훨씬 멀리 있습니다. 만약 그 위성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면 정확히 겨냥한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까를로스 실바, 채널 멤버시군요. 질문은 확실히 채택됐네요. 멤버들의 질문이 늘 한 번쯤 나오는데 이베레가 답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불합에 촬영할 때 공장 직원들이 팬처럼 다가오나요? 촬영할 때 늘 사람들이 벽처럼 서서 구경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진도 항상 사람들이 찍어요. 가는 공장마다 연령대와 분위기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마누알 두문도를 알고 있어요. 파이어 영상 촬영 때 한 분이 마누알 두문도 덕분에 기술직을 선택해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며 감격해 오셨고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가끔 실수로 잘못 말하거나 보여주면 안 될 걸 보여줄까봐 촬영을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공장엔 산업 비밀이 있어요. 산업 비밀이 뭘까요? 어떤 기계나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 어떤 로봇 혹은 어떤 재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경쟁 회사들이 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산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영상에 나오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카메라 뒤에 최소한 10명 정도는 있는 게 보통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화성에 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또 한 번,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달은 인간이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4천 km입니다. 화성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화성까지는 정확한 거리가 없습니다. 좀 복잡하거든요. 여기가 태양, 여기가 지구입니다. 이 점선은 지구의 궤도이고 여기는 화성, 이 점선이 화성의 궤도입니다. Esse pontilhadinho é a órbita de Marte.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가 바로 여기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만약 이 거리가 맞다면 대략 5,40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구와 화성이 태양 주위를 함께 도는 건 아니라는 걸 상상하셨을 거예요. 지구가 화성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지구의 정반대편, 태양보다 훨씬 더 멀리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거리가 대략 4억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행성 사이에 고정된 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리들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런 궤도들은 완벽한 원이 아니에요. 컴퍼스로 그린 정확한 원처럼 생긴 게 아니라 거의 달걀 모양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들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지구가 화성에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부터 두 행성이 다시 만날 때까지는 대략 2년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화성에 가장 가까운 거리조차도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140배나 됩니다. 정말 멀죠? 화성이 반대편에 있으면 지구 달 거리의 약 1000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거리에서는 빛이 지구에서 화성까지 도달하는데 약 22분이 걸립니다. 이 말은 누군가 저기서 심한 복통을 겪으며 지구에 전화해 이게 맹장염인지 신장결석인지 모르겠으니 도와달라고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묻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가 도착한다. 22분이 걸리고 맹장염이 묻는 여기 지구 의사가 찾아보면 그 메시지가 다시 들어오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여기 의사가 이렇게 하는 거죠. Responde e a mensagem volta. No total, ela esperou 44 minutos. 의문을 한 순간부터 답변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지구로 돌아가고 싶어?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나 여기 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두 행성이 가까워지는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요. 그리고 2년이요. 2년 동안요. 왜냐하면 그때가 돼야 돌아갈 기회가 오거든요. 여러분, 천문학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밤하늘에 보이는 모든 밝은 점들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나요? 여러분께 맹세컨대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받아요. 전혀 당연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이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그 답은 정말 멋져요. 우선, 여러분이 저 위에서 보는 대부분의 별들은 어떤 면에서든 태양과 비슷한 별들입니다. 훨씬 더 큰 별들도 있고 더 작은 별들도 있어요. 가끔은 하나의 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2개 이상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구에서 맨눈으로 최소 5개 행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망원경 없이, 아무 장비 없이 하늘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별처럼 보여서 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지구에서 볼 수 있고 은하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마젤란 구름, 큰 마젤란 구름, 안드로메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성도 있습니다. 만약 해성이 지나가고 있다면 하늘에서 작은 점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정말 좋으면 그 점보다 더 뚜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운도 있습니다. 성운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구름인데 지구에서 맨눈으로 오리온 성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똥별도 잊을 수 없죠. 그건 유성인데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하늘을 가로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로 보는 그 불덩어리,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인공위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우주정거장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위치에 있으면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밝은 점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앱은 영상, 증강현실 앱 5개에서 소개한 스카이뷰입니다. 그리고 이 앱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을 검색하면 휴대폰을 국제우주정거장이 있는 방향으로 켜놓으면 거기 있다고 알려줘요. 아니면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알려주고 언제 몇 시에 내 앞을 지나갈지도 알려줘요. 아무튼 제가 말한 걸 다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베레, 영어로 자동차가 카, 남자가 맨이니 카맨은 기차나 트랜스포머겠네요. 라이브에서 제 질문은 이미 채택된 건가요? 아니면 왜 물을 가득 머금은 구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 질문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라이브 방송 중에 나왔어요. 매뉴얼 두문도 팀끼리 여기서 트루코 게임을 했는데 우리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답은 간단해요. 구름은 실제로 비의 형태로 떨어집니다. 다음 질문이요. 여기는 매뉴얼 두문도고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많이 조사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더 재미있었어요. 우선 왜 아주 작은 물방울, 정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기 힘든지부터 이해해 봅시다. 여기 100ml의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던지면 그냥 떨어집니다. 마치 돌처럼 떨어지죠. 맞죠?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물을 아주 작은 조각들로 쪼갠다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천천히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지는데 몇 초 걸립니다. 하지만 이 스프레이의 물방울은 구름 속 미세한 물방울보다 훨씬 큽니다. 위쪽에서는 더 오래 걸려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이 물을 똑같이 끌어당기지 않나요? 여기서 보는 물과 밀도도 같지 않나요? 뭐가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떤 물체든 나누기 시작하면 그 물체의 표면적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이 스티로폼 조각을 보세요. 이 표면이라는 건 이 바깥쪽 부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여기 둘레에 껍질을 씌운 것처럼요. 만약 제가 이 스티로폼을 자르면 우리는 예전과 같은 표면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새로운 표면이 생겼어요. 표면이 더 많아졌죠? 제가 한 번 더 자르면 여기 또 새로운 표면이 생깁니다. 제가 계속 나눌 때마다 표면이 더 많아지지만
이 무게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 스티로폼 조각을 계속 잘라내면 점점 더 많은 면적, 더 많은 표면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표면이 많은 물체들은 공기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떨어질 때 공기와 많이 마찰하게 되죠. 예를 들어 깃털은 정말 가볍지만 표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던지는 순간 내려가기 힘들어하죠. 낙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세한 물방울들은 아주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상 거의 내려가지도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게 훨씬 쉽죠. 자, 예를 들어 바다를 상상해 봅시다. 표면의 물이 증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기체 상태의 물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수증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저도 전엔 몰랐던 사실이에요. 공기는 주로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2개로,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N2와 O2가 되는 거예요. 반면 물은 H2O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소는 매우 가볍다는 것이고 산소와 질소는 그에 비해 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즉, 물 분자는 산소나 질소 분자보다 훨씬 더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기 중에 물 분자가 섞여 있으면 이 분자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공기 전체도 함께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헬륨 풍선 같은 거예요.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낮아 위로 올라가죠. 여기 바다에서도 이것도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물이 가벼워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물이 아직 기체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올라가는 모든 습한 공기가 결국 더 차가운 춤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죠? 그건 바로 당신의 차가운 탄산음료병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응결이 시작되고 미세한 액체 물방울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때로는 얼음이 되기도 하죠. 바로 이 미세한 물방울들이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바닥이 평평한 거예요. 그 지점에서 습한 공기가 차가움과 만나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현상도 일어납니다. 물이 응결할 때, 즉 수증기에서 액체로 변할 때 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작은 물방울들 주위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그 결과로 이 물방울들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물방울들이 올라가게 만드는 두 가지 동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이 공기보다 가벼워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공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바로 응결 현상인데 이게 공기를 약간 데워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해요.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구름이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거고 비록 그게 액체 상태의 물이라도 말이죠. 물론 때로는 여기 물방울이 너무 많아져서 서로 뭉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하면 마치 우리가 스티로폼 조각을 다시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표면, 즉 그 주위의 면적은 작아지고 덩어리는 커지게 돼요. 그러면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이 의문을 트위터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여러 글과 영상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한 사람, 마리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는 아래에 있어요. 마리나는 모든 세부 사항까지 완벽히 답해줬고 정말 멋졌어요. 고마워요 마리나. 그리고 이베레.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바닷물은 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바닷물이 증발해 바다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당신이 예상 못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모든 강이 바다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해로 흘러가는 강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어디로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증발해 사라집니다. 바다로 가지 않고 호수로만 흐르는 강들의 집합을 매륙 유역라 합니다.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카스피해도 어디로도 흘러가지 않는 그런 바다 중 하나입니다. 즉 엄청나게 큰 카스피해로 흘러드는 모든 강은 바다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피해는 바다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양의 의미에서의 바다는 아닙니다. 멋지지? 내가 차를 사고 4개의 다른 보험에 가입해서 전손이 나면 새 차 4대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나도 이거에 대해 많이 읽어봤는데 같은 차에 2개의 보험을 들 수도 있지만 그걸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전손이 나면 두 보험사 모두 최대한 차 1대 값만 지급해준대. 그러니까 뭐랄까 각 보험사에서 절반씩 매거나 어쨌든 네가 잃은 차 1대 값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들어가는 거지. 하지만 차에 대해 서로 다른 2가지 항목으로 각각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을 들 수는 있어. 예를 들어
한 곳에서는 도난과 충돌보험을 들고 다른 곳에서는 대인 대물보험을 들어도 아무 문제 없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더 비싸진다는 거야. 한 곳에서 전체 패키지를 사는 게 더 저렴하지. 그런데 내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 생명보험은 여러 보험사에서 각각 가입할 수 있고 모두 다 보상해줘.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동차는 고정된 가치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자동차의 가치를 알고 있잖아. 휠폐표에 자동차의 가치가 나와 있지. 그렇지?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네가 원하는 만큼의 생명보험을 들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예를 들어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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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이나 40,000원으로 들어도 뭐 어쨌든 괜찮아. 기가 물어봤어. 왜 우리는 불을 거꾸로 만들 수 없을까? 먼저 여기서 실험을 해보자. 알겠지? 정말 우리가 불을 거꾸로 만들 수 없는 걸까? 봐봐. 내가 불을 붙여. 그러니까 불을 붙이려고 해. 불이 붙고 그리고 불꽃이 위로 올라가. 봐. 위로. 내가 아무리 성냥개비를 거꾸로 뒤집어도 불꽃은 계속 위를 향하고 있어. 불은 열이 방출되는 화학 반응의 시각적인 신호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연료가 산소와 반응해서 빛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이 열을 방출하고 있다는 건 그 안에 있는 가스들,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같은 것들이 아주 뜨겁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가스들이 위로 올라가게 돼. 그러면 순환이 일어나는 거지. 몇몇 가스들은 위로 올라가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 공기에는 산소가 있어서 불을 더 키우게 돼. 그래서 가스가 올라가고 새로운 가스가 들어오는 거야.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지. 만약에 네가 막대기를 거꾸로 뒤집어도 뜨거워진 부분은 똑같이 위로 올라가게 돼. 그럼 무중력 상태에서는 불이 다르게 보인다는 뜻일까? 그래, 무중력 상태에서의 불은 꽤 이상해 보여.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순환이 없기 때문이야. 이 가스들이 뜨거워지는 순간 위로 올라가지 않고 불꽃 주위에 머물러 있게 돼. 그래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불꽃이 좀 약해지면서 둥근 모양이 돼.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말 이상한 모습이야. 매뉴얼 두 문도의 대형 생물학 책은 언제 나와요? 생물학 책은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화학 책은 곧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 7월쯤이면 매뉴얼 두 문도의 그란제 리브로 데 퀴미카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멋진 일인데 화학이 항상 저희가 가장 강했던 분야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화학 실험을 훨씬 덜하지만 여러분 슈퍼키미카 시절 기억나시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대형 화학 실험이 있었죠.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많은 화학 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많이 해봤고 집에서 쉽게 하거나 덜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실험의 수가 다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에게는 왜 학령이 있을까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 식물, 곰팡이, 우리 모두 학명이 있어요. 여기서 분명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동물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동물을 항상 온사 파르다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는 퓨마라고도 불리죠. 브라질의 원주민들은 화학적인 부분인가요? 우리는 화학 실험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산에서 실험을 해야 하죠. 두 과학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에서는 한 명은 쿠거, 다른 사람은 수수아라나 또는 산사자라고 부르죠. 정말 혼란스러워서 누구도 어떤 동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이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학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동물의 이름을 세계 어디에서 말해도 항상 그 방식으로 불릴 거예요. 보통 이 학명은 라틴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준 이 동물의 이름은 푸마 컨컬러예요. 이건 마치 이 푸마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역할을 해요. 이런 이름을 쓸 때는 보통 이탈릭체로 씁니다. 알겠죠? 컴퓨터로 입력할 때는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이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속입니다. 속. 그래서 우리는 호모 속에 속하고 투마는 푸마 속에 속해요. 그리고 거기 또 다른 동물도 푸마 속에 속하는데 아주 귀엽고 고양이 종류인데 정말 재미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종소명으로 동물의 종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동물들이 같은 식으로 시작하겠죠? 첫 번째 단어는 똑같고 그 다음에 특정한 단어가 붙어서 이렇게 학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왜 카피바라의 집합명사는 카피바리아스가 아닌가요?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 질문을 읽고 웃으려고 했는데 문득 카피바라의 집합명사가 뭔지 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피바라의 집합명사가 뭐죠? 예를 들어 늑대는 알카테이아, 말은 트로파라고 하잖아요.
그럼 마르지날 피네이로스에서 보는 카피바라 무리는 뭐라고 하나요? 그건 마나다예요. 하지만 베레만에는 코끼리도 카피바라도 없었어요. 카피바라는 크지만 코끼리만큼 크지는 않아요. 아이고, 사람이 뭔가를 배우면 거기에만 집착하게 돼요. 무리는 여러 가지 동물에 쓸 수 있어요. 찾아보니 무리는 카피바라, 코끼리, 소, 당나귀, 말, 버팔로에도 쓸 수 있대요. 그리고 제가 빠뜨린 동물이나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이 아닌 것도 더 있을 텐데 그것도 말 안에 쓸 수 있어요. 세상에, 질문이 정말 많네요. 이벨에 CPF 번호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번호를 다시 쓰게 되나요? 아니면 번호 끝에 숫자를 더 붙이나요?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나요? 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CPF에서는 아니었어요. 먼저 CPF 번호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이 번호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몇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마지막 두 자리는 우리가 검증 숫자라고 부르죠. 무슨 의미일까요? 컴퓨터는 앞에 있는 9자리 숫자들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 계산 결과가 마지막 두 자리 숫자와 일치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CPF를 잘못 입력하면 컴퓨터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 숫자가 입력한 CPF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어도 CPF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CPF가 누구 것인지는 몰라도 올바른 번호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죠. 마지막 두 자리 숫자를 제외하면 CPF의 마지막 숫자는 그 CPF가 발급된 지역을 나타내요.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은 자유롭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PF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9자리라는 거죠. 이 지역 번호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숫자도 포함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브라질 인구가 이 숫자 조합으로 10억까지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현재 브라질 인구는 2억 1,4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도 그 사람의 CPF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번호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몇 명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구가 10억 명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이 번호는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CPF를 가졌던 사람이 10억 명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아까 말씀하신 방법이죠. 우리는 숫자를 보통 끝이 아니라 앞에 붙입니다. 전화번호 역사에서도 항상 그랬죠. 여기 옆에 있는 이 오래된 광고를 한번 보세요. 전화번호 길이가 정말 짧죠. 요즘 휴대폰 번호는 9자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번호가 6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번호가 점점 길어졌던 게 기억납니다. 요즘 페다지오에서는 일반 전화번호가 8자리입니다. 그리고 항상 앞부분에 숫자가 추가되면서 길어졌어요. 자동차 번호판도 마찬가지였죠. 알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자동차 번호판이 2글자와 4자리 숫자였어요. 지금은 이미 글자와 숫자를 합쳐서 7자리가 됐죠. 이러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각 자리마다 10개 숫자와 26개 글자를 넣을 수 있어서입니다. 이베레가 작동 방식을 설명해주면 좋겠어요. 비둘기 우편이요. 비둘기가 편지를 들고 주소를 안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죠. 아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전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작동 방식을 알고 싶다고 하셨으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비둘기 우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제가 비둘기 다리에 주소를 붙인다고 해서 비둘기가 그걸 읽고 이제 이 편지를 이베레의 아버지에게 저기 페다지오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서구는 자기 집으로만 돌아올 줄 알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려면 제가 전서구를 차에 태워 상파울루 근처 상토안드레까지 데려가야 해요. 마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면 비둘기 다리에 메시지를 붙여 풀어주면 비둘기가 집으로 돌아가요. 비둘기는 언제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둘기는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주소로는 갈 줄 몰라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비둘기는 대략 30에서 50km 정도, 최대 그 정도까지만 날 수 있어요. 비둘기들은 장거리 비행을 하도록 훈련받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편 비둘기로 쓰이는 비둘기는 길거리에서 아무 비둘기나 잡아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편 비둘기 경주가 있어서 누가 더 멀리까지 도착하는지 겨루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우편 비둘기가 집에 도착하기까지 10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가기도 해요. 미스터 이베레, 당신의 가장 큰 자부심은 무엇이고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마누알 두문도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마도 마누알 두문도나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면 네,
그건 지금까지 인생에서 겪었던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딸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저에게 자기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고 헬레나와 마리, 멜리사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행하고 함께 웃고 이런 모든 것들이죠.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제 영상 시작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마 당신은 그 답이 궁금해 클릭했을 겁니다. 결국 저는 영상 제목으로 질문을 정했으니까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샤워기 아래로 들어가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젖는다고 해서 불의 특별히 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몸을 적시면 불길이 덜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질식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오는 유독 연기를 들이마셨기 때문이죠. 혹은 산소가 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욕실에 갇혀 있는 것이 집의 다른 부분과 완전히 차단되어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한다면, 하지만 그럴 경우 불도 들어오지 않을 테니 샤워기 아래로 들어가는 게 별로 소용이 없을 거예요. 해야 할 일은 몸을 낮추고 바닥에 바짝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유독한 연기도 위쪽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을 데일 수 있는 뜨거운 부분도 위에 있다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보라배 촬영 당시 저는 불타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불을 껐어요. 그 안에서 절대 일어설 수 없었어요. 제가 일어섰다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쪽 온도가 너무 뜨거웠고 아래쪽은 훨씬 더 시원했거든요. 하지만 요약하자면 화재가 났을 때 정말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 몸을 낮추고 유독한 연기를 마시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현실적인 시리즈를 정말 찍어보고 싶어요. 집에 불이 나면 실제로 뭘 해야 할까요? 추측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소방관과도 이야기해보고요. 네, 여러분, 댓글로 이 시리즈가 괜찮은지, 이런 영상을 볼 의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실 이런 상황을 재현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물에 빠졌을 때 차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차를 물에 빠뜨려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처법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혹시 소방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저희가 그분들과 불붙은 기름 냄비에 물을 부으면 안 드는 이유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상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시리즈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방향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우리가 더 많이 촬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